봐요. 역시 티가 나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마치 겨울 한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의 표면조차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카드가 승인되지 않았던 그 순간이요. 상대 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빠른,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준비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상황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시험을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요. 1년 전 봄. 사실 모든 것은 1년 전 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34이었고 평범한 중견기업의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누구나 사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해오름 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일부러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취직했고 이력서에도 평범한 가정 환경만 적어냈으며 누구에게도 제 배경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서은채라는 사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협력업체와 미팅이 있었고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 영진테크 측에서 도착하셨대요. 팀장님이 회의실 문을 열며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되어 보였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부드러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진테크 기획팀장 오준혁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준혁 씨는 설명하는 내내 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경청했습니다. 은채 씨, 의견이 정말 좋네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 못한 건데 역시 전문가시네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처럼 느껴졌고 저는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업무 얘기 말고 그냥 가볍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순수해 보여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업무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실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며 자랐죠. 그래서인지 항상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준혁 씨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은채 씨는 어떠세요? 가족분들은 어떤 일 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해오름 그룹 회장이에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해오름 그룹도 처음에는 작은 운송회사였으니까요. 다만 그 작은 사업이 지금은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만 빼놓았을 뿐이었죠.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은채 씨가 이렇게 겸손하신 거군요. 집안 배경 없이 여기까지 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안 배경 없이라는 말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거짓말을 시작하고 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업무 미팅이 끝난 후에는
항상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한강을 걸으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 씨는 언제나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마중을 나왔고 제가 야근을 하면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찾아왔으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은채 씨는 특별해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거칠애 없이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거칠애 없이라는 말이 제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준혁 씨도 저한테는 특별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고 그날 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 준혁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참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배려심도 깊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서은채로만 만났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은채야, 사람은 2가지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하나는 이익이 걸렸을 때고 다른 하나는 위기가 왔을 때지. 준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저를. 그럼 확인해 보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를 하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가 누군지, 우리 집안이 어떤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만 가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준혁 씨라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상견례 일주일 전 준혁 씨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채야, 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를 예약하셨대.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 한정식 집이야. 거기 정말 좋은 데래. 그렇게 비싼 곳까지 가야 해? 좀 더 편한 곳에서 하면 안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준혁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중요한 자리잖아. 어머니가 은채 아버님께도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으시대.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체면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작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일부러 화려하지 않은 검은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 무난한 스타일이었죠. 아버지는 옷장에서 가장 오래된 갈색 코트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아빠, 그 코트는 너무 낡은 것 같은데. 새 옷 사드릴까요? 제 말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이게 좋아. 편하거든. 하지만 오늘 중요한 자리잖아요. 은채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의를 갖추러 가는 자리가 아니야. 사람을 확인하러 가는 자리지. 상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말이야. 저는 아버지의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의도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아버지는 택시를 잡으셨습니다. 아빠, 우리 차로 가요. 기사님 부를게요. 아니야. 오늘은 택시로 가자. 왜요? 불편하실 텐데. 은채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대가 약해 보일 때 드러나는 법이야. 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몇 시간 후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택시가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벤츠와 BMW,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현관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우리 택시를 보더니 잠깐 눈을 찌푸렸다가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죠. 택시라니. 이런 호텔에. 아버지가 천천히 택시 문을 열고 내리셨습니다. 그분의 정장은 분명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깨 선이 살짝 낡았고 단추도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옷감의 광택도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는 없었지만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닦아온 것이 분명한 깨끗하게 관리된 구두였죠. 저는 호텔 정문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으며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으니까요. 예비시댁과의 첫 만남, 그것도 서울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에서의 상견례였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단단하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아빠가 초라해 보이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그랬습니다. 저쪽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반짝이는 보석, 명품 가방,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는 외제차들. 그 틈에서 택시를 타고 온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채야.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빠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온 거야. 택시도 일부러 탄 거고. 왜 그랬을 것 같니?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사람을 확인하려고. 저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상견례는 단순히 양가가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자리였던 거죠.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싸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 프런트 직원의 미묘한 표정 변화,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힐끔거리는 눈길,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냉기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재빠르게 아버지의 낡은 정장을 훑고 제 소박한 원피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시선 속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인가?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나요?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오명수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명수, 명진테크 대표. 그 이름을 듣자 직원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목소리 톤도 한층 공손해졌습니다. 아, 네. 오명수 대표님 일행이시군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 하나로 태도가 달라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직원을 따라 걸으셨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특별실로 향하는 동안 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리석 바닥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을 재는 초침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펼쳐졌고 은은한 조명이 길게 이어져 있었으며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 커다란 문 앞에서 직원이 멈춰섰습니다. 이쪽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넓은 룸 안에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오명수, 예비 시어머니 한정희, 그리고 제 약혼자 오준혁. 준혁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은 여느 때처럼 따뜻했으며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채야, 어서 와. 아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준혁 씨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준혁 씨는 여전히 준혁 씨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정혜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천천히 우리를 훑어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의 시선이 아버지의 정장 어깨선에서 멈췄다가 구두 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중고 물건을 감정하듯 가격표를 확인하듯 그렇게요. 어머, 택시 타고 오셨어요? 한정혜 씨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아니었고 반가움도 아니었으며 그저 날카로운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식이라니. 네, 택시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으며 그저 사실을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한정혜 씨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경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상견례가 장난이에요? 택시를 타고 오다니. 그것도 이런 호텔에. 한정혜 씨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어떻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첫 마디부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준혁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택시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오셨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 내주신 마음 아닐까요? 저는 가슴이 살짝 놓였습니다. 그래, 준혁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다행이야. 하지만 준혁 씨의 다음 말이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물론 어머니 말씀도 맞긴 해요. 저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체면. 저희 집안 체면. 그 단어가 준혁 씨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언가 제 가슴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을 낱낱이 읽고 계신다는 것을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시험이라면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예비시댁은 벌써 첫 번째 답을 적어냈구나. 그 답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거렸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화려함보다 저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두꺼운 가죽 메뉴판이었고 그 무게감이 마치 이 자리의 무거운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이 호텔 스테이크가 유명하긴 한데 한식 코스도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그 말투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까 체면 운운했던 게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버지께 먼저 여쭤보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예의는 아는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메뉴판을 천천히 넘기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젊은 분들이 정하세요. 그 순간 한정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룸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무거나? 이런 자리에서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한정혜 씨의 말투에는 배려가 아닌 비아냥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고급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듯한 뉘앙스였죠.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메뉴판을 덮으셨습니다. 그럼 한식 코스로 하죠. 어르신들 입맛에는 한식이 편하니까요. 한정혜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르신이라는 말이 거슬렸는지 아니면 자신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는 게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오명수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 오명수 씨, 65살 명진테크의 대표이사. 그분은 상견례 내내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팔짱을 낀 자세. 전형적인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운송업 쪽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짧고 담백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해오름 그룹도 처음에는 작은 운송회사였으니까요. 다만 그 운송업이 지금은 전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로 성장했다는 사실만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아, 운송업이요? 한정혜 씨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뭐 하는 회사였어요? 규모는 어느 정도? 작은 회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작은 회사요. 한정혜 씨가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오간 눈빛에서 저는 수많은 말들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네. 기대 이하야. 이런 지방과 사돈을 맺어야 하나? 요즘 제조업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한정혜 씨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목소리에도 떨림이 없었으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부러 모든 것을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요.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아버지는 끝까지 평범한 은퇴자 행세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정혜 씨의 얼굴에 실망과 경멸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살짝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으며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그릇에 담긴 한식 코스 요리가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였고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 탕, 구이, 찜까지 눈으로 보기에도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고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옆에 앉은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한정혜 씨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집은 신랑 집에서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시죠?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저를 향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뭘 해줄 수 있냐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혜 씨는 그 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시려나. 중얼거리듯 나온 그 말이 룸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준혁 씨가 나지막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저는 준혁 씨가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너무 심하시다고 한마디만이라도 해주기를.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그렇잖아요. 준혁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마디 던지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한정혜 씨가 아들을 흘겨보았습니다. 뭐가 그래?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래도 자리가 자리니까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정한 미소였고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는 분명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자리니까.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무례하게 굴면 체면이 깎이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말린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눈매, 단정한 헤어스타일. 1년 동안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눈에는 그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젠틀한 게 아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황에 맞춰 예의를 연기하는 거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친절을 베푸는 거구나.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구나.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저는 지금에서야 준혁 씨의 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보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것일 수도 있죠.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지금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룸 안으로 스며들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석양빛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으며 마치 이 자리의 복잡한 감정들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실망, 슬픔과 허탈함이 뒤엉켜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와 약과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으며 창밖의 노을은 어느새 사라지고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정혜 씨가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까르띠에 시계였고 그분은 일부러 손목을 들어 올려 시계가 잘 보이도록 했으며 마치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듯 움직였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까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 그 말과 동시에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가죽 폴더 안에 들어있는 계산서. 저는 그 폴더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한정혜 씨는 팔짱을 낀 채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고, 오명수 씨 역시 움직이지 않은 채 커피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아버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계산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흔적이 있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지갑이었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해오름 그룹 회장인 아버지께 이 정도 식사값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블랙카드 하나면 어떤 금액이든 결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오늘 그 카드를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평소에 거의 쓰지 않는 개인 카드, 일일 한도가 낮게 설정된 카드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니까요. 아버지는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일부러 택시를 타셨으며, 일부러 이 카드를 가져오신 겁니다. 예비 시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네셨습니다. 평범한 은색 카드였고 특별할 것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들고 결제 단말기로 향했습니다. 룸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정혜 씨는 팔짱을 낀 채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오명수 씨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준혁 씨는 제 손을 슬쩍 잡으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삑! 그 소리가 룸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승인 거부. 웨이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삑! 또다시 승인 거부.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신지요? 그 순간 한정혜 씨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고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찼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한정혜 씨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을 깎아내리는 웃음이었죠. 봐요. 역시 티가 나잖아요. 내가 뭘 했어? 택시 타고 오는 사람이 뭐가 있겠냐고. 한정혜 씨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며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명수 씨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실망과 경멸이 드러났고 그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카드가 안 되다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체면이. 저는 그 단어가 역겨웠습니다. 체면, 체면,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의 진심보다 사람의 됨됨이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더 중요한 건가요? 아버지는 잠시 다른 카드를 꺼내려고 지갑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한정혜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저희가 낼게요. 괜찮습니다. 그 말투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동정보다 더한 것, 우월감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돈될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어휴, 참. 한정혜 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듯,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깎아내리듯이요. 저는 그 말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칼처럼 꽂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계셨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아니,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듯 평온하셨습니다. 한정혜 씨가 가방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며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됐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물잔을 집어드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탁!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리치셨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룸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화도, 웃음소리도, 심지어 숨소리조차도요. 모든 시선이 아버지께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고 67의 나이가 무색하게 눈빛은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으며 그저 조용하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싸움을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요. 좋습니다. 파혼하죠. 아버지의 그 말에 룸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좋습니다. 파혼하죠. 그 말이 떨어지자 한정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고 그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자, 은채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고 해방감도 있었으며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준혁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걷던 한강변, 따뜻했던 커피 한 잔, 다정했던 속삭임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은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채야,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했지만 그래도 준혁 씨가 말을 이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혁 씨, 오늘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체면과 진심 사이에서 당신은 항상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준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평생 그럴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늙어서도 당신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를 따라 룸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한정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크림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으며 은은한 조명이 복도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탁탁탁.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한정혜 씨가 룸에서 뛰쳐나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고 그분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눈이 부릅뜨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가. 한정혜 씨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호텔 투숙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고 한정희 씨가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정희 씨가 아버지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니, 멈춰선 게 아니라 달려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옷깃을 양손으로 움켜쥐었고 낙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장의 옷깃이 한정혜 씨의 손아귀에 구겨졌습니다. 이것 봐, 당신. 한정혜 씨가 옷깃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그분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으며 침이 아버지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급이 다르다고? 그래, 급이 다르지. 당신 같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우리랑 어떻게 급이 같아? 저는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놓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정희 씨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분은 더 세게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비켜. 이건 어른들 일이야. 한정혜 씨가 저를 밀치듯 소리쳤고 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재빨리 저를 뒤로 감싸셨고 그분의 팔이 제 어깨를 안정적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복도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달려왔고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하지만 누구도 섣불리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천장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마치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으며 저는 그 빨간 불빛을 보며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반드시 쓰이게 되겠구나. 한정혜 씨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그분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 같았으니까요. 당신이 뭔데? 뭔데? 우리 준혁이 결혼을 망쳐? 한정혜 씨가 계속 소리쳤고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으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말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으며 촬영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셨습니다. 그분은 한정혜 씨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내셨고 한정혜 씨가 저항했지만 아버지의 힘이 더 셌으며 67의 나이에도 그분의 손아귀 힘은 단단했습니다. 손 놓으세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는 목소리였고 흔들림이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기록됩니다. 저기 CCTV도 있고 저분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한정혜 씨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분의 눈이 잠깐 흔들렸고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으며 천장에 CCTV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분은 다시 악을 썼습니다. 기록되긴 뭐가 기록돼? 뭐가 남냐고. 당신 같은 거지가 뭘 어쩌겠다고. 한정혜 씨의 손톱이 아버지의 손등을 핥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생겼고 피가 살짝 배어 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아파하는 기색이 없으셨고 그저 저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이셨으며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때 오명수 씨와 준혁 씨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오명수 씨가 한정희 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하지만 한정희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준혁 씨는 그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으며 은채를 도와야 할지 어머니를 말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준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을 사귀었던 남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모욕하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등을 핥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사라졌고 1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재처럼 흩어졌으며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가자.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한정희 씨를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오명수 씨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으셨으며 준혁 씨를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고 한정희 씨가 뒤에서 계속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섰으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준혁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와 준혁 씨의 관계는 그 닫히는 문처럼 완전히 끝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며 미래에 대한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수건을 건네주셨고 깨끗하게 다림질된 하얀 손수건이었으며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울어도 돼. 하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울지는 마라. 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널 판단할 자격 따위는 없어.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왔고 밤 공기가 차가웠으며 서울의 가을밤은 쌀쌀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고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으며 복잡했던 감정들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춰섰고 우리가 택시에 올라탔으며 택시가 출발하자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 사람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대로 끝내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평범한 중견기업의 평범한 대리로서 일상을 이어갔으며 동료들에게는 상견례가 잘 끝났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랐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습관적으로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을 열었으며 그리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게시판 상단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었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은채 대리 뒷배 있는 거 아니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글을 열어보았고 익명의 누군가가 쓴 글이었으며 내용은 제가 어떻게 입사했는지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특급 호텔에서 상견례 하다가 난리 쳤다는데 그 호텔 갈 돈은 어디서 났는지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누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글이 보였고 이번에는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은채 대리 아버지 상견례에서 물잔 던지고 난동.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고 호텔룸의 장면이었으며 화질이 좋지 않았고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영상에는 아버지가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장면만 담겨 있었습니다. 앞뒤 맥락은 모두 잘려 있었고 그 전에 한정혜 씨가 어떤 모욕을 했는지 위로금 봉투를 던졌는지 그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그냥 보면 갑자기 노인이 화를 내며 물잔을 내려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누가 영상을 편집해서 퍼뜨린 거야? 댓글은 수십 개가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저와 아버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저렇게 난동 부리고 어떻게 상견례를 하냐? 서은채 대리 아버지 완전 진상이네. 저런 집안이랑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역시 배경 없는 사람들은 인성도 글러먹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고 진실은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잘린 영상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아무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대리,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팀장님이 서 계셨고 그분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으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잠깐 회의실로 와봐. 팀장님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고 문이 닫히자 팀장님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았으며 그분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회사 게시판에 내 이름이 도배가 됐잖아. 팀장님, 그건 솔직히 말해봐. 뒷배 있는 거 맞아? 입사할 때 누구 소개로 들어온 거야?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입사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한숨을 내쉬셨고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는 곤란해. 당분간 좀 조용히 있어. 아니, 차라리 휴가라도 쓰는 게 어때? 휴가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알아서 나가라는 뜻이었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얼굴 비치지 말라는 뜻이었으며 우리는 너를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고 영상이 퍼진 것도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도 팀장님이 하신 말씀도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여셨습니다. 은채야, 조금만 참아라. 아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한 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해오름 그룹 본사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밤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고 건물 꼭대기에는 해오름 그룹의 로고가 푸른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회장실에는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아버지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고 계셨으며 그분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요. 똑똑 노크 소리가 났고 아버지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하셨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태겸 전무 55살 해오름 그룹의 전무이자 아버지의 오랜 측근이었고 그는 20년 넘게 아버지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으며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정리했습니다. 태겸 전무가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파일 표지에는 명진테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으며 아버지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다 모았나? 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납품단가 부풀리기 정황, 품질 검사 조작 의혹,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하나같이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아버지가 파일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하셨고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으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명진테크가 이 정도였어?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파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계열사하고 거래하면서 납품 단가를 20% 이상 부풀렸고 품질 검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서류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명수라는 사람, 사업수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구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겸아. 네, 회장님. 내가 화가 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고 그분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지. 내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화가 안 나면 그게 사람이겠어? 하지만 화가 난다고 감정적으로 덤비면 안 돼. 그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거야. 태겸 전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법은 마지막이야. 먼저 숨통부터 조이는 거지. 아버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열사, 협력사 전수점검을 지시해.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특별할 것 없어 보이겠지. 그 점검 대상에 명진테크를 넣어. 재심사 대상으로. 태겸 전무가 메모를 했습니다. 감사팀에도 연락해서 집중 감사 준비하라고 해. 중요한 건 티나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보복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돼. 그냥 일상적인 업무처럼 정상적인 절차처럼 보여야 해.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셨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 불빛들 어딘가에 명진테크의 사무실도 있겠죠. 명수가 급을 운운했지. 아버지가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급이라는 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야. 사람 됨됨이가 급이지. 그 사람들은 돈으로 급을 나눴어. 택시 탔다고 무시하고 카드 안 됐다고 비웃고 그게 그 사람들의 급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태겸 전무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할 거야. 그게 내 급이야. 그 말씀에 태겸 전무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실 때가 가장 무서웠으니까요. 일주일 후 명진테크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고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와 말투가 달랐으며 이번 발주거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명수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2곳, 3곳, 일주일 만에 5곳의 거래처가 같은 말을 했고 발주 보류합니다라는 통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해오름 그룹 계열사에서 연락이 왔고 협력사 재심사를 진행한다는 통보였으며 명진테크가 집중감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명수 씨의 얼굴이 굳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며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해오름 그룹은 명진테크의 가장 큰 거래처였고 매출의 40% 이상이 해오름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재심사를 한다고요? 오명수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그게 관련이 있는 건가? 상견례 때 그 남자, 택시 타고 왔던 그 남자가 혹시...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그냥 은퇴한 사람이었잖아. 카드도 안 되던 사람이었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심사 결과가 나왔고 명진테크의 납품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20% 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품질 검사 서류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해오름 그룹 계열사가 공식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고 이유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으며 깔끔하고 명확한 이유였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다른 거래처들도 연쇄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고 해오름 그룹에서 끊었다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 통장의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으며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각종 세금, 고정 지출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명수 씨는 은행에 연락했고 대출 연장을 요청했으며 그동안 거래해온 은행이니까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오명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절한 것만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통보까지 해왔으며 3개월 내로 5억 원을 상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억 원. 지금 회사 상황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명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술만 마셨고 위스키 병이 반 넘게 비었으며 한정혜 씨가 내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다 틀어졌어. 다 틀어졌다고. 오명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래처가 다 끊겼어. 은행에서는 돈 갚으래.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봤는데 다들 피해. 한정혜 씨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갑자기 왜 그래요? 그 상견례. 그 남자 말이야. 오명수 씨가 빈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모든 게 그 상견례 이후로 꼬이기 시작했어. 해오름 그룹 계열사에서 재심사 들어온 것도 그때부터야. 한정혜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그분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맞을까? 오명수 씨가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정혜 씨의 휴대폰이 울렸고 카드사에서 온 문자였으며 내용을 보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하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비웃었던 바로 그 상황이 이제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소리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행되는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누구보다 잔인할 터였습니다. 명진테크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킬 것이라는 것을요. 회장님, 명진테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겸 전무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고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으며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오명수가 직접? 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급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지만 그 미소에는 기쁨이 아니라 씁쓸함이 담겨 있었고 마치 예상했던 순간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만나주지. 내일 오후 2시로 잡아. 알겠습니다. 태겸 전무가 나가고 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는데 4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한없이 작아 보였고 저 아래 어딘가에서 명진테크가 무너져가고 있었으며 그 무게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해오름 그룹 본사 회장실 오명수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고 말끔했던 정장은 어딘가 구겨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며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고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으며 오명수 씨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회장실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으며 한 사람은 담담하게 다른 한 사람은 애타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명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자존심 강했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오명수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고 65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그는 무릎을 꿇을 듯한 기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제 아내가 심하게 말했고 저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과 따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차를 따르셨고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으며 그 김이 천천히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오 대표님, 제가 해오름 그룹 회장이라는 걸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아버지의 질문에 오명수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이 바짝 말랐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전쯤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오명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납품 단가도 낮추겠습니다. 품질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고 도자기가 받침에 닿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으며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단단했습니다. 오 대표님,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왜 거래를 끊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례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무례는 그냥 무례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표님 회사가 해온 일들, 납품 단가 부풀리기, 품질 검사 조작, 허위 세금 계산서,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오명수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으며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거래를 끊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재심사를 했고 그 결과 문제가 발견됐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표님이 사과할 대상은 저나 제 딸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속여온 모든 거래처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서 피해를 입힌 모든 회사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오명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만 깊이 숙이고 있었으며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오명수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회장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으며 상견례 때 당당하게 앉아있던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햇살이 여전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회장실 안의 공기는 묵직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그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그냥 동네 식당이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으며 서민적인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아빠, 오늘 오명수 씨가 찾아왔다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아버지는 고등어를 한 점 집어드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사과하러 왔더구나. 그래서요? 보냈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고 저는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며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눈가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빠 복수가 시원하세요? 제가 물었고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복수라. 아버지가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은채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는 단 한 번도 복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뭐예요? 정리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지. 명진테크는 원래 무너졌어야 할 회사였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거래처를 속였으며 그게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 내가 한 건 그 시기를 앞당긴 것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빠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회장님이라는 걸 왜 숨기셨어요? 그랬다면 저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으며 그 온기가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채야,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면 존중해. 해오름 그룹 회장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진짜 존중이 아니야. 계산된 예의일 뿐이지. 나는 내가 그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랐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라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회장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친구가 어땠을까? 더 잘해줬을까? 아니면 본색을 숨겼을까? 본색을 숨겼겠죠.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나는 일부러 숨긴 거야. 내가 진짜를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말이야. 아버지가 다시 젓가락을 들으셨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드셨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천천히 삼키셨습니다. 아빠, 그런데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으며 그 눈빛에는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해봐. 뭐가 궁금하니? 아빠는 후회 안 하세요? 명진테크를 무너뜨린 거요.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직원들도 있을 텐데.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후회하지. 많이. 그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은채야, 세상에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고 부정은 드러나야 하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 내가 명진테크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다른 회사들을 속였을 거야. 더 많은 피해가 생겼을 거고.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평범한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화도 나고 감정도 있고 내 딸이 모욕당하는 걸 보면 복수하고 싶기도 해. 하지만 그걸 참는 거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이 무게를 견디는 방법이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2주 후 어느 가을날 제 책상 위에 초대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22회 대한민국 물류유통산업발전 공로 시상식이라는 제목이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고 초대장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채야. 아버지가 거실에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초대장을 들고 나갔으며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니? 네, 있어요. 왜요? 같이 가자. 시상식.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사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으며 그분의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시상식장은 서울 시내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고 안내를 받아 지정된 자리로 향했으며 주변에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객석 뒤편 구석,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을요. 오명수, 한정희, 그리고 오준혁.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손이 차갑게 식었으며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빠, 저기. 제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고 아버지는 이미 그들을 보고 계셨으며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알고 있어. 괜찮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보는 날이야. 끝이 어떻게 오는지 말이야. 시상식이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개회사를 낭독했으며 여러 부문의 상이 차례로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상 차례가 왔습니다. 이번 대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물류유통 산업의 초석을 다지신 분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전 작은 운송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의 해오름 그룹을 일구어내신 분, 언제나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시며 업계의 롤모델이 되어주신 분, 한국유통협회 고문이자 해오름 물류그룹 창립자이신 제 숨이 멎었습니다. 서종원 회장님이십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조명이 우리 자리를 비췄으며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명수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정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준혁 씨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송업 종사자, 택시 타고 온 사람, 카드가 안 되던 노인, 그들이 무시했던 그 남자가 지금 무대 위로 걸어가고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으며 조명이 아버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으셨고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셨으며 그분의 눈이 잠시 뒤편의 명진테크 가족들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앞으로 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40년 전 빈손으로 이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트럭 한 대가 전부였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원칙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회장이라고 부르고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제가 평범한 옷을 입고 택시를 타면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압니다. 그 말에 객석 여기저기서 웃음이 흘러나왔지만 어딘가 씁쓸한 웃음이었고 아버지의 다음 말씀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품격은 상대가 약해 보일 때 드러납니다. 상대가 나보다 못해 보일 때, 가진 게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진짜 수준입니다. 뒤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고 한정혜 씨가 흐느끼는 소리였으며 오명수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을 받으며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가치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고 이번에는 더 우렁찼으며 더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서 내려오셨고 저는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이했으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됐니?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거. 아버지가 나지막이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줄을 섰으며 저는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채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천천히 돌아보았으며 오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준혁 씨,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으며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은채야, 나는 정말 몰랐어.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줄.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제 질문에 준혁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저한테 더 잘해줬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편을 들어줬을까요? 은채야. 아니에요, 준혁 씨. 답은 이미 나왔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회장 딸인 걸 알았다면 당신은 더 잘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배경을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게 더 슬픈 일이에요. 준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진심이었으며 더 이상 그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준혁 씨.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좀 더 제대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고 아버지께로 걸어갔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명진테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뉴스에서는 연일 그 소식을 다뤘으며 부정 납품으로 거래처 잃은 중견기업 파산 위기라는 제목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고 승리의 기쁨도 아니었고 복수의 쾌감도 아니었으며 그저 묘한 씁쓸함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 앞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고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갈색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아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진테크, 정말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셨고 가을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으며 그분의 얼굴에 고요한 슬픔이 어렸습니다. 아마도 오명수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기하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릴 거야. 어쩌면 평생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아빠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고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후회하지. 매일 밤. 그 대답이 의외였고 저는 눈을 크게 떴으며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은채야,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정의로웠는지 아니면 그저 교묘한 복수였는지 나도 확신이 없어. 밤마다 생각해. 내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더 자비로울 수는 없었을까? 그 회사 직원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일자리를 잃었을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명진테크는 계속 다른 회사들을 속였을 거고 더 큰 피해가 생겼을 거라는 것도. 이게 어른의 무게야. 선택하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는 거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고 그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느꼈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고맙구나.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소 지으셨고 그 미소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으며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평범한 일요일 저녁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채야.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겉을 보는 사람과 속을 보는 사람. 택시를 타든 벤츠를 타든 낡은 코트를 입든 명품을 입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 겉만 보고 판단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고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상견례의 굴욕, 회사에서의 소문, 준혁 씨와의 이별, 그리고 시상식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요.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는 사람, 원칙을 지키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고 그분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됐어. 그게 아빠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전부야. 재산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말이야. 우리는 집 앞에 도착했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으며 집 안에는 엄마가 준비해 놓으신 저녁 식사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엄마가 기다리시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우리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가을밤이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으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회사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으며 은채야,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고 응, 좋아. 내일 바라고 적었으며 그 작은 메시지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요. 저는 옷장 문을 열었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낡은 갈색 코트가 걸려 있었으며 어머니가 세탁해서 다시 다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코트는 여전히 낡았지만 깨끗했고 어깨선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으며 저는 그 코트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코트가 아빠를 지켜줬구나. 진짜를 가려내는 도구였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오늘 하루가 천천히 정리되었으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겼던 건 돈도 지위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그것을 시험하신 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요. 눈을 감았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으며 꿈속에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아버지와 그 옆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의 모습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고 오명수 씨가 다시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으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와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만나실 거예요? 제가 물었고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마지막이니까. 사흘 후 해오름 그룹 회장실이 아닌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명수 씨, 한정희 씨, 그리고 오준혁 씨가 들어섰고 세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으며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오명수 씨 가족이 우리 앞에 섰으며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고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으며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명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65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인 적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깊이 숙였고 한정혜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으며 준혁 씨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가 했던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무시했으며 모욕했습니다. 특히 따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한정혜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고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상견례 때의 그 오만한 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은채 씨. 준혁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으며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이 말만은 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담담했으며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셨고,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 대표님, 네, 회장님. 저는 여전히 대표님 회사와 거래를 재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오명수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이었고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께 향했으며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한 가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제가 아는 법률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정 관리를 잘 정리하고 떳떳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요. 오명수 씨의 눈이 커졌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며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40년 전에는 빈손이었으니까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문전박대 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사업을 하시되 예전처럼 부정한 방법은 쓰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정직하게 사람을 속이지 말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재기입니다. 오명수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65의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고 그것은 법무법인의 명함이었으며 오명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가 한정혜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모님. 네, 회장님. 한정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택시를 타든 벤츠를 타든 명품을 입든 평범한 옷을 입든 그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한정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으며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도 따라 일어났으며 오명수 씨 가족도 일어났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우리는 카페를 나섰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오가고 있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고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은채야.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화도 나고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후회도 하는 사람.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함께 걸었고 아버지의 낡은 갈색 코트가 바람에 펄럭였으며 그 코트는 여전히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원칙에, 그리고 따뜻함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고 노력했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했으며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돈과 지위로 급을 나눴으며 택시를 타면 무시하고 벤츠를 타면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요. 상대가 약해 보일 때, 가진 게 없어 보일 때, 그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수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람으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제는 과장으로 승진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오준혁이었습니다. 은채 씨. 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준혁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요즘은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고 대신 겸손함과 진지함이 느껴졌으며 무언가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고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었으며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 일을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실수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말이야. 준혁 씨도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기회는 줘야지. 우리가 그 기회를 빼앗을 권리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으며 아버지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갈색 코트를 입고 계셨고 우리는 택시를 탔으며 기사님이 백미러로 우리를 흘끔 보더니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아버지가 답하셨고 택시는 조용히 출발했으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택시가, 이 낡은 코트가 모든 것을 가르쳐줬구나.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심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품격은 상대가 약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택시가 집 앞에 멈춰섰고 아버지가 요금을 지불하셨으며 우리는 내렸습니다. 아빠, 저 코트 언제 새 거로 바꾸실 거예요? 제가 웃으며 물었고 아버지도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좋아. 이 코트가 나를 지켜줬거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묵이 남긴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진심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진짜 품격은 상대가 약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낡은 갈색 코트는 여전히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코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코트가 제게 그리고 세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진짜 가치는 결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서종원 회장님과 따님 은채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되고 겸손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보고 있나요? 명품 가방과 고급차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심과 인품을 보고 있나요? 상대가 택시를 타고 왔다고 무시하고 카드가 안 된다고 비웃는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품격은 상대가 약해 보일 때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겉모습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